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에 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어제 정부가 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서울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의 공급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기존에도 공급 계획이 쭉 있었거든요. 이번 발표가 5차 공급 계획인데 기존 4차까지 해가지고 이미 21만 7천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어제 5차 발표를 해서 21만 호를 더 얹은 겁니다. 네. 거의 2배 정도 이제 더블로 더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그린벨트 해제가 언급된 것 자체가 이명박 정부 때 2012년 이후에 12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부가 그만큼 주택을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가지고 신규 택지에 8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21만 호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중에 8만 호는 그린벨트 해제에서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올해 11월에 5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내년에 3만 호 공급 계획을 다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들이 이 시기에 이제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의 그린벨트를 어느 지역을 해제할 거냐 이렇게 되면 여기가 관심사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서울의 지도를 보면은 서울 외곽 쪽을 쭉 감싸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그런데 강북 쪽 지역, 그러니까 위쪽 지역은 산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니까 위쪽 지역은 좀 이 공급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서초 아래쪽 지역이 될 걸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발표가 난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실제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강남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린벨트가 풀려서 뭐 아파트가 대규모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푼다. 거기까지 뭐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목표 자체가 집값 잡겠다는 건데 그린벨트 해제하면은 뭐 땅값 엄청 들썩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서울시에서는 이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일단 13일부터 바로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뭐 시장이나 아니면 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의 허가를 받고 나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들썩이지 않게 거래를 좀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가 해제되느냐 뭐 이 얘기는 뭐 힌트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지금 추정만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를 보면은 이제 아래쪽이 좀 유력해 아래쪽, 보이긴 해요. 아래쪽. 네. 알겠습니다. 비판받는 지점도 꽤 있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 기조가 지방 살리자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GTX 도입하고 이런 것들도 서울보다는 외곽 지역에 좀 더 이제 교통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분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은 서울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시기상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시장, 특히 서울 지역의 그 주요한 곳들, 뭐 마용성이나 아니면 강남 3구 이런 데들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는 이유는 2027년까지 좀 제대로 된 좋은 주택, 양질의 주택이 많이 공급이 안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뭐 아파트 짓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네. 대략 8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027년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이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그 기간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좀 지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공급 효과가 있겠느냐. 10년이나 걸린다. 맞습니다. 그거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녹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여러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평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실제 집값을 잡겠다라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이제 집을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뭐 짓겠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 지어서 뭐 입주까지 하려면 10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지금 집값이 꿈틀대고 있는데 네. 이게 집값에 이제 영향을 바로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의 기조는 앞으로는 사실은 집값을 잡겠다고 얘기했지만 꾸준히 어떤 집값을 조금 부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평가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이 계속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도 침체되고 여러 경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 주택담보대출은 늘고 있어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울에 지금 집값이 계속 이제 핵심 강남이나 뭐 마용성을 중심으로 꿈틀거린 거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실상은 집값을 잡겠다고 얘기하지만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보인다. 특히 이제 그린벨트까지 이제 풀었다라는 건데
그냥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이후로 12년 만에 그린벨트는 웬만하면은 어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이제 안 건드린다는 거를 대원칙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고 지금 그리고 그때 기억이 이제 소환된 거죠. 그때 일종의 충정요법으로 집값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물론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계속 너무 집값이 네. 뛰었다가 다시 이제 하향 조정기에 들어갔을 때 집값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엄청 뛰었다가 근데 이제 어쨌든 충격과 공포 이런 식으로 대규모 물량을 투하를 하겠다라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혔다라고 이제 보는 과거의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법으로 지금 해야 될 게 꽤 많아요. 입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는 부동산 대책은 6개 분야 총 49개의 이제 과제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법으로 지금 해야 될 게 뭐 이를테면은 뭐 좀 법이 많은데 도시정비법, 뭐 소규모 주택 정비법, 뭐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부동산 관리 사업 관리법 뭐 이런 등등등의 지금 법이 상당히 많은데 야당이 다 이제 찬성을 할 것이냐. 특히 이제 그린벨트 풀고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논쟁이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지방이 뿔났습니다. 지방이 예. 지금 사설 쓰고 기사 쓰고 엄청 난리가 났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방 시대 열겠다. 이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전부 다 수도권 지금 이렇게 풀면은 지방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악순환이다. 또 여기 인구 집 풀면은 사람 몰려가지고 지방 또 줄어들고 그러면 나중에 또 규제 완화하고 지방은 다 죽는다. 이런 게 뭐 부산일보가 사설로 쓰고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린벨트 해제, 대규모 해제가 발표된 것 오늘 가장 큰 뉴스로 주목해야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경수 광복절 복권대나. 광복절이 8.15, 그 다음 주인데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을 특별 사면할 것인가가 주목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은 이미 됐고 복권이 될 건가가 관심사였잖아요. 맞아요. 복권 대상에 일단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대상자를 추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이 후보를 추려서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네. 그 후보군에 김경수 전 지사가 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아직 발표 전인데 이제 언론사들 보도로 나온 거고요. 저희도 보도를 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권의 조윤선, 야권의 뭐 김경수 이렇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일부 언론사들은 여기에 더해가지고 현기환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원세현 전 국정원장 이런 인물들도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포함이 됐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제가 대통령실 쪽에도 공식 입장을 물어봤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확인은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들은 멘트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면 명단 확인은 해줄 수가 없다.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누구보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여부에 대해 관심 갖는 이유는 친노 친문의 구심점이 되지 않겠는가. 복권된다는 의미는 이제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맞아요. 구심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럼 야권 지형 흔들리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야권 분열 시나리오로 사실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야권의 유일한 대선 주자인데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까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대선 주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야권 내부에 경쟁 구도가 생기게 되고 분열이 될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나왔던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제가 좀 얘기를 여야 고루 어제 밤에 좀 들어봤는데 네네. 일단 여권 반응은 대략 다 비슷합니다. 우리 쪽은 대탕평, 저쪽은 대분열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박근혜 이명박 껴안기, 친문 친명 분열 시도 이런 표현도 있었고 국민의힘의 뭐 핵심 관계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경수 복권은 이재명에게 재앙 아닌가요? 민주당이 꽤 갈라질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한테 호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비판적인 얘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지라고 한다라면 그 뜻이라고 한다라면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또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제 뭐 핵심적인 인물이 하는 얘기인데 같은 일종의 팀이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날아가면 김경수 전 지사가 되는 것이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 좋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올라서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김경수 전 지사를 안전판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 박영선 전 장관하고 양정철 전 비서관 기용설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양 전 비서관이 가깝다 이런 얘기들도 좀 부각이 됐었고요.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도 불편하고 한동훈 대표도 불편한 상황에서 차라리 오히려 가까운 야권 인물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해석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좀 비판적인 얘기들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야권 어떤가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체제가 굉장히 확고히 됐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다만 모 관계자 이런 표현하는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당장의 타격은 없더라도 신경 쓰이는 건 생겼을 것 같다. 사람들 대안이 있긴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어느 순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랑 혹시 맞물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김경수 전 지사가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예. 사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김동연 경기지사가 SNS에 올렸고 유인태 전 총장도 어제 저희 뉴스쇼 출연해가지고 쪼잔하게 사면만 시키고 복권 안 시키는 게 어딨냐, 복권 시켜라 이제 이런 주문도 하고 뭐 정작 근데 민주당 안에서 이야기가 크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근데 복권이 되네요. 두 가지인 될 것 수 있네요.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치명 며칠 사흘 전이었나 동아일보에서 이제 김경수 빠진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격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대화와 협상이 활발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꽉 막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특검법 발의하겠다, 뭐 탄핵하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대통령 관계자한테 가가지고 특별 사면 좀 시켜주세요 하면은 야합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으니 이거를 공개적으로 뭐 민주당에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 어쨌든 친명계 중심인데 껄끄러운 부분이 있겠죠. 저는 더 눈에 띄는 게 사실은 김경수 지사 이게 갑자기 들어갔는데 현기환, 안종범, 원세훈, 조윤선 등등등 다 사면 복권해 주거든요. 이게 확정은 아직 아니고. 예, 사실은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예.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거부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이거 열심히 수사해서 비리 범죄 잡아 넣으면 뭐 하냐. 이거 특별 사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김경수로 포커스 맞추고 이거 다 한꺼번에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쪽을 좀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건데 뭐 분열이 될지 안 될지 뭐 근데 일각에서는 김경수가 뭐 그 급이야 대선 한 번도 안 나와 봤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뉴스 게임에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하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하고 뭐 이야기 좀 나눠볼 거거든요. 요 얘기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영수회담 삐거덕. 오늘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돌파구 좀 찾아보자 한 지 하루 만에 삐거덕거려요. 네, 일단 영수회담은 어제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민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가 있었거든요. 네. 이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입장에선 기존보다 더 강화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제는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검토한 바가 없다. 물론 이제 부정적 기류가 흐르긴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냐면은 네. 진정성이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즉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하면서 따로 이런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게 대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냐 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좀 두 갈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제 이렇게 뭐 하는 거 좋다, 취지 자체는 좋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상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여야 당대표 회담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바로 하지 말고 여당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당장 대통령이랑 하자 이렇게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여당 내 분위기 하나 좀 짚어볼 만한 거는 이게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모 관계자가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여야 대표 다 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오는 이 상황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 관계자가 한동훈 대표를 윤 대통령이 확실히 우군으로 여기겠느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구도 같은 것들도 향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수회담 논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여야정 협의체도 불발이 어제 됐거든요. 네. 일단 어제 여야 원내 수석이 만나가지고 비쟁점 법안은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뭐 구하라법, 간호법 이런 것들은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여야정 협의체 만들면 뭐하냐. 어차피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 영수회담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잘 처리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예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사랑의 짝대기가 엇갈려요. 서로 엇갈려요. 엇갈려요. 뭐 이게 여당에서는 당 대표 회담해야 된다라고 하고, 뭐 야당에서 영수해야 된다고,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하고, 각자 이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데 신뢰가 없는 게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어차피 이거 거부권 행사할 건데 이거 하면 뭐하냐라는 거고, 여당에서는 아니 대화하자면서 지금 특검 지금 추진하고 더 강한 특검 내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모래알 위에 짓는 성 같은 지금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상사 협의체가 가더라도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강대 강으로 부딪히는 큰 흐름이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제 민생의 모든 거를 올인해서 검사 이미지를 좀 벗어나겠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뭐 전기요금 인하, 뭐 반도체법,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어디서 이제 본인의 승부수를 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